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1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과 또 일부 빅테크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소화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2.3%의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4.5%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1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4.5%로 유지했습니다.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도 발표됐습니다. 메타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호조를, 또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실적에 따라서 향후 성장 전망에 따라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자, 지난 연휴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딥시크 충격도 있었고요. FOMC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참 챙겨볼 내용이 많은 이번 한 주였는데 증시타임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2,53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국방비 추가 부담 압박을 가하면서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로 긴 휴장 이후 개장하는 오늘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개장 이후 다시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설 연휴 전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우버니에서는 갈수록 증가세가 가팔라진다는 아파트 경매 시장 현황과 또 주목해볼 경매 매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설 연휴 동안 투자자들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딥시크발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처럼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3대 지수는 빅테크 실적을 소화하면서 장중 큰 폭으로 올랐지만 결국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발언이 제쳐 나오면서 주요 지수는 오름세를 소폭 줄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오늘 0.38%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3%, 0.25%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어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값비싼 엔비디아 칩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에 장중 3% 넘게 떨어졌지만 결국 오늘 1% 가까이 올랐고요. 또 알파벳도 오늘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한편 오늘 투자자들의 시선이 애플 실적에 쏠려있던 가운데 애플은 정규장에서 오늘 0.74% 하락했는데요. 조금 전 나온 실적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딥시크 등장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애플은 호실적을 공개한 후 시간별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매출과 조당 순이익 모두 전망치를 뛰어넘겼고요. 아이폰 매출과 중국향 매출은 모두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팀쿡 CEO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되는 나라들의 아이폰 16 판매는 강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애플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내일장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시총 6위부터는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어제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지만 머스크 CEO가 올해 자율주행차 사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에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오늘 2.87% 올랐습니다. 또 브로드컴은 어제 메타 CFO가 브로드컴과 협업해서 만든 자체 MTI 칩 사용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영향에 오늘 주가가 4.51% 올랐습니다. 한편 오늘 나온 경제지표는 대체로 시장에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는 2.3%로 나오면서 전망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개인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줬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4.2%로 늘어나면서 직전 분기보다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10년간의 평균 증가율인 2.4%를 훌쩍 뛰어넘겼습니다. 변동성이 큰 무역과 재고, 또 정부 지출을 제외한 최종 민간 국내 구매가 3.2% 증가했는데요. 이를 보고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 투자 전략가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꽤 강력하다면서 2025년에도 강한 경제가 주식시장을 밀어 올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고용 시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2주 연속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직전치와 예상치를 윗돌았습니다. 물론 강한 노동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더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잘 나가던 시장에 제동을 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또다시 관세 경고를 내놓은 것인데요. 그는 오늘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무역 적자를 이유로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의 정도에 대해서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당장 내일부터 부과될 관세 조치에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채 수익률은 GDP 수치가 나온 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4.6% 부근까지 올랐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늘 0.03%포인트 떨어지면서 4.51%까지 내렸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도 오늘 0.01%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폭 올랐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2달러, 76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금값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되는 관세 압박이 안전자산 금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금 선물은 1.81% 오르면서 온츠당 2,844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10만 달러 선이 무너졌던 비트코인은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10만 5천 달러까지 반등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가상자산 관련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을 미국 의회에 요구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부터 딥시크 여진, 또 빅테크 기업 등 소화해야 할 게 많은 요즘인데요. 그런 만큼 내일적 움직임,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변동성까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애플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지만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아이폰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매출은 4% 늘었지만 아이폰 수익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690억 달러 수준으로 월가 예상치인 710억 달러를 밑돌았고 전년 대비로도 소폭 감소했는데 회사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노른자 위로 꼽히는 중국인들의 지갑이 굳게 닫힌 점이 뼈아팠습니다. 눈물겨운 할인 전략에도 중국 시장 매출은 같은 기간 11% 넘게 감소했는데 1년 전 12.9%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요. 이와 관련해 팀쿡 CEO는 매출 감소분 대부분이 채널 재고 변화로 인한 것이라 개의치 않는다. 운영 성과가 더 좋다 해명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문제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출하량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시장이 플러스를 기록할 때 나홀로 4% 넘게 뒷걸음질치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같은 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최고의 분기를 보내는 등 바짝 추격하고 있고 아이폰 생태계의 핵심 수익 엔진인 서비스 본 매출이 14% 증가하긴 했지만 이 역시도 독점 이슈로 각국이 칼날을 들이밀면서 애플 왕국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강타한 딥시크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에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논의가 매우 초기 단계라면서도 엔비디아의 H20 칩 제품으로 수출 통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전했는데요. 해당 제품은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기존 대중 수출 통제에 따라 사양을 낮춰 만든 제품인데 딥시크가 저사양 칩만으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성능의 새 AI 모델을 선보이자 경계감을 한껏 키우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우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반도체에 대해선 매우 강력한 통제를 하겠다 언급하기도 했고요. 콧대 없던 트럼프 역시 딥시크가 미국 기업들의 경종을 울렸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초집중할 필요가 있다 말해 미중 AI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빅테크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AI 견제는 효과가 없었다. 미국의 공급 제한이 오히려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 개발을 자극했다는 지적과 함께 인공지능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고도 머스크의 호언장담에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로보택시와 관련해선 오는 6월 본사가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감독관이 없이 운영되는 무인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언급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아마도 내년 미국 전역에서 운영될 것이다 말했고요. 자율주행 승차 유료 호출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에 빗대 차량 소유주들이 자신의 차량을 호출 서비스에 추가할 수 있고 로보택시 전용으로 개발 중인 신차 사이버캡 양산 역시 지난 10월 발표한 대로 내년 시작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 비용이 극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옵티머스 1000대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 로봇들이 유용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했습니다. 양측이는 가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는 머스크의 약속에 테슬라의 주가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장 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올인에 나선 손정희 회장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픈 AI의 통큰 투자를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최대 36조 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소프트뱅크는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밀어내고 오픈 AI의 가장 큰 투자자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최근 양사는 오라클과 함께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만들어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AI 판도를 뒤집겠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오픈 AI로서도 큰손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손 회장이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고 나선 셈입니다. 여기에 중국 딥시크까지 등장해 빅테크 천하였던 AI 지역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손 회장의 야심 가득한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는 설날을 맞아 나흘간 휴장했는데요. 연휴 전 마지막 장에선 어떤 업종에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화성에 미국인을 보낼 거라고 언급한 이후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우주항공청과 기상청이 국내 세 번째 기상위성인 천리안 위성 5호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수페타시스가 논란이 됐던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제이오의 지분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여겨졌던 부분이 해소되자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28.01%,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26.69% 강세 보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3%, LIG 넥스원과 AP 위성이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방산주도 시세 분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GDP의 5%를 국방비로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회원국들이 포진한 유럽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은 K방산에 이미 우호적이라서 이들 국가의 방위비가 증가하면 국내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진출에 대한 전망도 좋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방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약속해왔죠. 이미 일기 정부에서도 10%에 가까운 국방비를 증가시켰는데요. 이 같은 기조가 재현된다면 국내 시장에도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MNC 솔루션이 13% 넘게 올랐고 하나오션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또 S&T 다이내믹스와 국영 GNM이 9% 넘게 올랐고 RF 시스템즈도 9.38% 상승했습니다. 전력 설비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한 이후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진전기가 호재도 전해왔는데요. 지난 2022년에 미국 내셔널 그리드에서 수주한 115kV급 초고압 변압기 5대의 수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진전기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공장 증설 투자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를 통해 변압기 매출이 기존 대비 약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HD 현대일렉트릭도 증가하는 초고압 변압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예고했는데요. 이 같은 호재에 관련주가 함께 힘을 받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일진전기 10.52%, HD 현대일렉트릭이 8.94% 시세 분출했고요. LS와 LS일렉트릭이 5% 넘게 올랐고 두산 에너빌리티 3.56%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LG전자가 미국 베어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지난해 취득한 지분 21%에 이어 올해 추가로 3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총 51%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얻게 됩니다. 베어 로보틱스는 2017년에 설립된 AI 기반 상업용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데요. 인수를 통해 LG전자는 상업용 로봇 사업 일체를 베어 로보틱스와 통합해서 로봇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인탑스의 경우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인 서비와 서비 플러스의 위탁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인수로 인탑스의 위탁 생산 물량이 증가할 거란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호재 있었던 인탑스 11% 넘게 올랐고요. 대동기어가 6.87%, 로보스타 4% 넘게 올랐고 V윈텍과 SP시스템즈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여러 소식들이 나왔었죠. 특히 딥시크 충격에 국내 증시는 휴장이라 다행이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밀린 이슈를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장 초반부터 출렁임이 클 수 있겠습니다. 휴장이라 다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지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일제히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0.7% 가까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오펙 플러스의 유가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발언하자 시장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다만 연준은 새해 첫 FOMC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했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가 딥시크 충격에 흔들렸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약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 거래일 수급 상황은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7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436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만 홀로 3,8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678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였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87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전 거래일에는 호실적을 낸 종목들의 지수 상승 기여도가 컸습니다. SK하이닉스가 0.7% 가까이 올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3%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과 KG금융 등이 상승부를 폈지만 현대차와 기아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약했습니다. 알테오젠이 4%, 리가켄바이오가 2.4% 상승했고 리노공업도 상승했지만 2차전지 대표주들과 나머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장중에 일본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었는데요. 여기에 달러 인덱스도 108선을 하회하면서 환율이 다소 안정된 모습입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내린 1,431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는 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이어지며 달러 인덱스가 출렁였습니다. 이에 따라 역외환율도 1,440원 선으로 레벨을 높였고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환율 1,445원 70전이었습니다. 외환 시장은 딥시크 쇼크와 FOMC 회의를 소화하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 연휴로 국내 증시가 휴장하는 동안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챗GPT에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였죠. 엔비디아의 고성능 고비용 전략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 속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한때 3% 넘게 급락하는 등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을 휴장한 덕분에 뉴욕 증시 나타났던 것처럼 고강도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성능 칩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반도체 투톱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고성능 칩의 핵심 부품인 5세대 HBM을 납품 중인 만큼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딥시크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하는 GRT가 있고요. MK전자와 두성엔지니어링 등 중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묶인 국내 소부장 기업 등이 수혜를 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AI 쪽에서는 마음AI가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최상위 모델 크기 온프레미스 LLM을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서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시장 성장 기대감에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관련주들 오늘 변동성 클 수 있으니 체크해 두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장중에 확인해야 할 부분은 삼성전자 확정 실적입니다. 사업별 실적, 특히 반도체, DS 부문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반도체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은 3조 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와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사업 계획 등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지켜보시죠. 전 거래 시간 외 거래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새로운 비만 치료 약물 아미크레틴에 대한 초기 임상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노보노디스크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이 현지 시간 28일 미국 FDA로부터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로 승인받았다는 소식도 나온 만큼 오늘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딥시크의 FOMC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관련 이슈까지 장초반부터 밀린 이슈들을 소화하려면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시장 흐름 놓치지 말고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 연휴 좀 오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고,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도 있고, FOMC도 있었고. 근데 제일 큰 이슈는 딥시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진짜 이번에 좀 여느 때보다 좀 길다한 네. 느낌이 들 정도로 월화수목 휴장 이후에 이제 또 그거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보니까 연휴 내내 먹고 자고 했더니만 띵띵 부었네요.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 이걸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요한 것만 한번 체크해 봤어요. 체크해 봤더니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우리가 장을 못 봤잖아요. 미국 장을. 예. 예, 그러고 나서부터 어제까지니까 5거래일 동안에 나스닥이 1.85% 하락, S&P 500 마이너스 0.78% 하락. 그 와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7.6% 하락이고 다우지수는 0.7% 상승이네요. 조금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자, 그러면 이게 미국 증시 그동안에 뭐 오르고 내리고 많이 빠지고 조금 반등, 많이 빠지고 조금 반등한 결과가 이렇게 돼서 이걸 오늘 우리 장이 어떻게 반영할지도 궁금하고 네, 근데 오늘 또 지나면 또 주말이고. 또 주말이 있고 예. 미국채 수익률은 지난 연휴 동안에 10bp 빠졌네요. 10년물이요. 10년물이 예. 4.62에서 4.52. 그리고 이거 환율이 궁금합니다. 아,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7.45에서 지금 108.20까지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좀 올랐는데 우리 NDF가 지금 아까 장현재 캐스터가 1431원대로 이렇게 소개를 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또 인베스팅닷컴에 한 시간 전 시세는 또 43원이 나와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장 열렸을 때 어떻게 될지. 그나저나 이번은 오늘 또 어떻게 딱 적절한 분을 모셨어요. 네, 바로 모셔보죠. 네, 그러니까. 예, 블루닷 강정수 AI 연구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일주일 전에도 금요일날 저희 나와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바쁘셨죠, 사실. 네, 지난 연휴 동안에. 연휴를 사실은 다 반납하고 딥시크 관련된 글도 쓰고 뭐 그러셨을 영상 것 같아요. 출연하고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었고요. 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 미국은 블랙 먼데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네. 사실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단일 17% 정도 예. 빠졌는데 그것이 여러분 액수로는 5천억 달러입니다. 하루 만에 5천억, 시총이. 네, 시총이 5천억 달러가 빠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이것이 그 다음 날은 좀 만회가 되는 것 같았었는데 예. 다시 또 내리기 시작하는 예. 이런 현상인데요. 딥시크 현상은 충격은 여러분 2023년 11월 챗GPT가 나오면서 지금 저희가 AI 경제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의 성격도 변했고 네. 변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큰 변화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딥시크 부분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또는 AI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좀 바짝 긴장하시고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한국장 개정하면 바로 SK 하이닉스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네, 네. 예,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AI 패권 전쟁이다라는 말은 많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면 위로 딱 떠오른 거잖아요. 네. 그 정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딥시크. 네. 이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예. 여러분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또는 이 공궁함은 발명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엔비디아의 흔히 말하는 H100이나 H200은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딥시크를 만드는 회사는 원래는 우리 주식하고 관련이 있는 퀀트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으로 AI로 이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업체에서 번 돈을 가지고 다 AI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여기서 돈을 벌었고 여기다 돈을 투자를 했고 정말 뛰어난 중국의 인재들을 2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돈 걱정하지 말고 월급도 많이 주면서 거의 뭐 24시간 일하면서 어허.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칩이 구할 수 있는 칩이 없다 보니까 네. H800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사양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저사양 칩밖에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다 보니까 네. 이거 우리 어떡하지 여기서? 그러면 좀 최적화를 많이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효율성을 높여낸 거죠. 여기서도 돌아갈 수 있는 학습, 또 여기서도 돌아갈 수 있는 추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진위 여부는 논쟁이 많지만 지금 약 600만 달러가 적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습 비용을 만드는데 네. 600만 달러도 안 든 거예요. 이게 600만 달러면 여러분 한 10억 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이버도 1,000억씩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는 1,000억 넘게 썼다가 포기했거든요. 네.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백억 달러씩, 몇천억 달러씩 쓰고 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에 단돈 우리나라 돈은 10억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하고 추론 비용은 즉 100억. 네네. 그러니까 이 100억이 안 되는 아니요 600만 달러 죄송합니다. 600만 달러. 6천만 6억 60억. 네, 네. 6, 그렇죠. 24, 70, 뭐 화면에 70 나오고 메가. 있어요. 네, 네. 개발비가 한 78억 우리 네,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액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완전히 세계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추론 비용은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근데 이것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은 굳이
이렇게 아껴서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사양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필요 없다. 없어. 왜냐하면 고사양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지금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데 뭘 최적화를 고민해요. 빨리빨리 좋은 거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비싼 칩 사주고 뭐 마음껏 쓸 거 이렇게 해주는데 이걸 가지고 굳이 아껴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고 비싸게 추론을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답변하는 과정도 그렇게 싸게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더 빨리 흔히 말하는 AGI 일반 인공지능으로 더 높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경제성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경제성을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 경제성. 두 번째는 이걸 오픈 소스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메타도 오픈 소스로 풀고 있지만 사실 오픈 소스의 반 정도 푼 건데 여기는 한국도 지금 벌써 뭐 다른 기업들이 저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름을 딥시크가 아닌 서비스로 내놔도 될 정도로 네. 완전히 공개를 해줘서 그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아서 기술 문서까지 지금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중치를 바꾸면 뭐 예를 들면 중국 지금 딥시크 검열 문제도 있는데 한국에 서비스할 때는 중국 비판하고 시진핑 비판하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서 내 마음대로 그것도 심지어는 조금의 변형은 노트북에서도 돌아가요. 아, 그래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AI 비용은 저렴해질 것이다. 그리고 고가 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충격이 지금 나온 거고요. 딥시크 충격이 큰데요. 제가 조금 말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네네.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억해야 될 경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본스. 제본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네. 1895년에 이 이론을 밝혀냈는데요.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견되긴 했지만 석탄을 갖다가 채광하는 기술이 광산 기술이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석탄이 비쌌어요. 예.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이 비싼 석탄을 어떻게 쓰지? 그래가지고 제임스 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증기기관을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술을 진보시킨 거죠. 그래서 동일한 석탄이 들어가도 화력은 더 좋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이제는 비싼 석탄 좀 덜 쓰겠지. 왜? 동일한 석탄, 비싼 석탄을 조금만 써도 화력이 좋아지니 예. 이제 석탄 수비가 줄어들겠구나 그랬더니 웬걸. 이렇게 경제성이 도와지니까 너도 나도 증기기관을 다 갖겠다. 섬유 공장에서도 증기기관을 갖겠다. 모든 기관에서 증기기관을 다 사니까 석탄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석탄 가격은 올랐고 돈은 비싸게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 기술도 채광하는 기술도 좋아지면서 광산 기술도 발전하게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석탄 산업과 증기기관의 산업은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거거든요. 네. 기술이 좋아지면 그 관련된 것의 소비가 총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AI 가격이 이제는 엄청나게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예. 저만 해도 딥시크를 좀 한번 써봤어요. 뭐 예. 문제는 있지만 개인정보 이슈도 있지만 우선 저는 매달 $20를 내고서 챗GPT를 쓰고 있었는데 어허. 그러면 이제 $20를 내지 말까?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고 한국에 있는 기업, 일본에 있는 기업,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딥시크를 오픈 소스로 다운받아서 바깥에 겉으로는 블루닷 AI야 우리가 개발했어 라고 해내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도 저쪽에서는 영원인데 예. 저희가 이걸 비싸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 기술을 갖다가 공짜로 가져왔는데 예. 그건 뭐냐면 누구나가 저렴하게 SBS 비즈도 딥시크 갖고 와서 이름 바꿔서 비즈 챗 하나 만들어서 공짜로 내보낼 수가 있는 세상이 된 어허.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비싼 돈 받긴 그렇잖아요. 예. 경쟁사들도 다 예. 저렴하게 내놓을 때. 예. 그게 뭐냐면 AI가 정말로 남녀노소가 쓸 수 있게끔 저렴해진다. 비로소 AI 경제가 시작될 수 있는 시장의 허들, 진입 장벽이 비용이라는 이슈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박사님 네. 우선 이렇게 몇 가지 의문점요. 네. 일단 뭐 중국은 지표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은 의심하게 되는 병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저도 의심합니다. 진짜 저 정도 개발비로 가능했을까? 저기 뻥친 건 없을까 하는 그게 우려가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그 중국의 발표대로라면은 딥시크의 발표대로 가능했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지금 엄청난 버블인 거예요. 주가도 그렇고 AI 관련한 여러 가지 인력 인건비도 그렇고 뭐든지 그쪽에는 너무 버블이 끼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가격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써 있어요. 그렇겠죠. 600만 달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 모델 R1이라고 하는 지금 이 딥시크의 R1 모델을 개발했던 비용이고요. 그 전에 V3라는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를 위해서 지난 수년간 함께 일했던 200명이 넘는 고가의 이 엔지니어들 이 비용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연구했을 때 이미 여기는 에이백이라고 해서 물론 이전 버전이긴 하지만 이 모회사가 퀀트라는 트레이딩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에이백 10,0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자체 센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AI에 대한 연구 투자를 지금까지 R&D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저력 속에서 나온 것이지. 그렇겠죠. 갑자기 600만 달러 쓰고 이걸 만들었다는 하늘에서 것은 뚝 떨어진 이건 건 불가능한 아닐 겁니다. 거고. 그래서 네. 600만 달러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R1이라고 하는 추론 모델에 대한 신규 개발 비용만 들었다라는 거고 이것을 즉 얘기해서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도 만들고 뭐 소나타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네. 신차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예. 여기에 든 비용이 600만 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전에 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다양한 종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저력과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600만 달러는 진짜 가격은 아니다. 하지만 놀라운 거는 추론 가격, 이용 비용은 정말 낮췄어요. 그건 뭐냐면 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오픈소스 나온 걸 누구든지 저렴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이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충격이라는 부분이라는 예.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건 지금 버블이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버블 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버블이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저는 이 버블은 터질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경제가 이제는 좀 더 가속화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넉넉하게 마련해 있던 데이터 센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는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10,000개의 AI 서비스를 돌릴 수 있었다면 10만 개의 서비스를 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10,000개 돌려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10만 개를 돌릴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AI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모든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이 버블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버블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별로 명암이 분명히 바뀌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당장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사양 칩 만들어서 뭐 하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블랙일도 지금 안 내놓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중국을 규제하겠다고 나오잖아요. 중국의 칩 하나도 수출 못할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걸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 총량에 쓰는 전기량에 비해서 더 많은 GPU를 사갔다라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요. 네, 그건 뭐냐면 싱가포르로 갔다가 중국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겠죠. 그렇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엔비디아 수출도 규제할 겁니다. 아하. 그러면 엔비디아의 시장이 더욱 축소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저는 먹구름이 명확하게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 경제가 아까 말한 제본스의 역설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점점 AI를 많이 쓰게 되면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고성능칩은 필요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게 거죠. 젠슨학의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전망은 밝으나 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는 이번에 딥시크의 가장 큰 패배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기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여기에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 입장이고요. 월요일이었나요? 그날 그 딥시크 충격이 처음으로 발생했던 날. 네. 뭐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가 17% 빠졌으니까 하루에. 네. 그거 3배짜리 레버리지 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엄청난 충격인 거죠. 예. 그래서 좀 하고요. 또는 오픈 AI도 충격이 이제 패자고요. 오픈 AI. 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오픈 AI 해자라고 보통하는 것, 그것은 3억 명이 그래도 쓰고 있다. 예. 그래도 AI 하면 다 오픈 AI부터 먼저 떠오른다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해자된 것이지 기술력의 간격이 좁혀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성을 내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 흔히 말하는 논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패자가 보고요. 승자는 저는 예를 들자면 메타하고 애플이라고 보고 있어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2024년에도 많은 돈을 썼지만 2025년에도 650억 달러를 650억. 예, 650억 달러를 AI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번 이틀 전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이 물어봤죠. 딥시크 충격 이후에도 예산 지출을 안 줄일 거냐 그랬더니 줄일 일 없다. 650억 쓰겠다. 650억 쓰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써야 될지는 검토는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4개의 워룸을 만들었습니다. 4개의 워룸을 만들어서 메타가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 딥시크를 그대로 본따서
더 발전시켜보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메타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다른 데하고 다르게 자기가 투자한 건 다 자기 회사를 위해서만 쓰거든요. 네. 즉 메타의 광고 효율성, 인스타그램의 광고 효율성, 페이스북의 광고 효율성을 위해서 AI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보다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다 저렴하게 해서 자기네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득을 보게 되는 거고 뒤쳐져 있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머 저렇게 고사양 안 써도 되네. 엔비디아 같은 고사양 안 써도 되고 사실 지금 애플이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애플 인텔리전스 작년에 얘기해서 작년 12월까지는 완성하겠다고 그랬던데 흐지부진하잖아요. 네.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흐지부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아이폰을 더 살 거라 그랬는데 웬걸 아이폰 안 사는 거예요. 아이폰 사봤자 애플 인텔리전스 안 좋으니까. 완성되지도 않았고 한국은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의 매출의 증폭을 만들어낼 거라고 했는데 예. 그 기대치를 저버렸는데 이제 여러분 딥시크는 애플이 변형만 하면요 아이폰에서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M칩, M1칩, M3칩, M4칩 이런 데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서도 딥시크 같은 걸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똑같이 모조해서 또는 변형해서 만들어 쓴다라면은 빠른 속도로 애플이 오픈 AI 수준으로 최고급 수준으로 쫓아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지향성을 갖고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은 득을 볼 것이고 네. 인프라를 제공했던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AI 경제가 재본수 역설에 의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인프라,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고 있거나 여기에 전력을 대고 있거나 에너지를 대고 있거나 올해 대단히 성장할 거라고 했던 기업들은 단기적 충격은 좀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그럼 오픈AI 챗 GPT는 클로즈 소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건지도 궁금해지고 또 장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걸 폐쇄형 보통 예, 폐쇄, AI라고 예. 얘기를 하죠. 폐쇄형 AI를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우리가 비싸게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오픈 AI 설립은 인류 공용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돈 많이 들어서 그러면 투자 비용도 못 벌면은 네네. 지속적인 발전도 못 하는 거니까 폐쇄형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뽑자라고 얘기를 나왔던 거죠. 여기에 공격을 했는데 라마라는 것을 오픈 AI가 처음으로 오픈 소스로 풀었죠. 메타가 이제 라마라는 걸 풀었는데 라마에는 여기 들어가는 중요한 가중치 함수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기술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아, 일부만 공개. 네, 일부만 공개하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AI 스타트업들도 라마를 갖다 쓰는데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돼요. 아, 여기 숨겨져 있는 비밀 몇 가지를 안 줬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연구진들이 돈을 투자했었고 여기에 많은 돈들이 들어갔었는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그 숨겨진 비밀 열쇠도 다 같이 공개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변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네. 박사님, 네. R1이 주요 특징이 제일 아래쪽에 추론 기능이 우수하다. 네. 저게 그러면 챗 GPT보다 낫다는 의미인데 추론 기능이 어떤 겁니까? 네, 챗GPT 우리가 얘기하는 4.5를 요즘 많이 쓰시는데요. 거기에 네. 5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추론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추론 모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AI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론 모델은 답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걸리더라도 더욱더 정답을 내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해서 연쇄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생각을 한 서너 번 더 하는 거죠. 예. 생각을 서너 번 더 해서 이거를 맞춰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연산 비용은 많이 들지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빠르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 추론 모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쓰냐? 수학 문제라든지 코딩이라든지 보고서를 쓰는데 대단히 좋거든요. 또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5원 모델이라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V3라고 딥시크에서 만든 거는 GPT-4.5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R1이라고 하는 것은 5원과 같은 건데요. 이 5원이 추론 모델이었는데 지금 추론 모델은 오픈 AI밖에 공개를 안 했었어요. 네. 제미나이나 클로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추론 모델은 만들고는 있지만 공개를 안 했는데 이 공개한 오픈 AI가 5원이 있는 거고 지금 O3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O3는 일반 지금 사용자들은 못 쓰고 있고요. 한 달에 $2,000씩 내는 분들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O3보다는 이번에 R1이 좀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적은 돈을 들고서 GPT-4.5도 아니고 5원이라고 하는 가장 지금 인류가 만든 가장 뛰어난 AI를 600만 달러에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추론 모델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진화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0만 달러라. 저희 어릴 때 600만 달러 사나이 띠띠띠띠 하던 그 아저씨가 생각나는데, 오,
그때 600만 달러는 엄청 큰 돈이었지만 요즘은 진짜 이거는 뭐 네이버 입장에서도 큰 돈도 아니고요. 카카오 입장에서도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도 큰 돈도 아닌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거 저 문과 출신의 뭐 바보 같은 질문일 수가 있는데 혹시 저거 딥시크 R1 쓰다 보면은 저 신상 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개인정보 이슈 있고요. 분명하게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갖다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다 서버를 둘 일도 없고 미국에다 서버를 둘 일도 네. 없고 우리 무료로 서비스하는데 그래서 중국 베이징하고 이렇게 몇 군데다가 서버를 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하게 모든 저희 데이터가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다 유럽인들의 가져가는 데이터가 중국 서버에 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너네 무료로 쓰니까 좀 더 많은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불법적 개인정보는 아닌데 네. 저희도 여러분 무료로 쓰는 서비스 여러분들 쓰고 뭐 여러 가지 쓰면요 개인정보 많이 가져가요. 맞아요. 무료 서비스는 여러분 개인정보를 가져갑니다. 그들도 이걸 가지고 장사하면서 나중에 광고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여러분 무료로 쓰는 대가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맞바꾸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저도 걱정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우려가 될 만한 질문을 거기다 자꾸 하시면 안 되고 회사와 관련된 질문을 계속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나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질문 정도만 하시고 그런데 저는 벌써 한국에도 나온 것처럼 다음 주부터 아마 딥시크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한 중국 서버로 개인정보를 보내지 않는 서비스가 한국에도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료로 지금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픈 소스니까. 딥시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거 네. 걱정되면은 받아가지고 여러분 랩탑에서도 노트북에서도 쓸 수 있으니 거기서 쓰세요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네. 우려 있습니다. 우려 있으시니까 이거 여러분 쓰실 때 조심하시고 빨리 한국에서 변형된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챗 GPT 이제 4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유료잖아요. 네. 그럼 이걸 쓰던 사용자들이 이걸 해지하고 네. 딥시크를 쓸 가능성도 있는 거야? 아니면 이제 좀 다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앱스토어에도 1위가 챗GPT를 이기고 지금 딥시크가 딥시크가 1위고요. 1위고. 미국도 1위고요. 유럽 예. 전 국가에서 1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개인정보 그래 좋아. 나 근데 $20 매달 내는 거 묘단됐어. 그러니까 이 경제 효과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네요. $20 내던 거를 무료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어허. 이건 엄청난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의 원래 변형 세상에 모델만 나와도 공짜는 없는데요. 네? 세상에 원래 공짜는 그렇죠.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리튼이라든지 한국 서비스들 쓰는 이유가 무료거든요. 예. 여기 10대, 20대들 엄청 써요. 10대, 20대들 $20 되는 거 여러분 넷플릭스보다 비싸요. 유튜브보다 비싸고. 그러니까 $10, $20를요. 이것도요. 집에서 용돈 넉넉하게 안 주면 여러분 10대들은요. 돈 있는 집안 애들은 유료 챗GPT 쓰고요. 예. 나머지는 다 리튼 가서 무료로 써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딥시크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배달 음식 그 제일 간단한 최저 한도 2번만 안 시켜 먹으면 쓸 수 있는 돈인데도 그런데도- 사람 심리가 그렇죠. 매달 또 $20를 또 매달 내야 돼? 직장인들 외에는요. 사실은 직장인들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AI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거나 나는 깨어 있어야지라는 사람들 외에는요. 매달 $20 못 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재본수 효과가 되게 되는 역설이 중요하다는 것이 엄청나게 AI가 우리에게 가까워질 거라는 거죠. 네. 와, 딥시크가 확실히 화두긴 화두네요. 벌써 동시효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 8시 50분 향해 가는데요.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개장하는데 코스피가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496포인트. 설 연휴 전에는 이제 2,530선까지 좀 회복이 됐었는데 글쎄요, 오늘 아무래도 지금 뭐 호가로 봤을 때는 지금 SK 하이닉스 호가가 좀 안 좋아요. 지금 1% 넘게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2,497포인트, 코스닥도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3,00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0% 급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198,500원.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는 108만7천원. 현대차가 1.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2,000원이고요. 기아가 2% 약세 예상됩니다. 호가 99,000원. 셀트리온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3.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2,300원. KB금융 3.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86,500원이고요. 네이버는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0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 4% 강세를 보여줬고 최근에 연일 좀 반등 흐름을 이어왔는데 오늘은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HLB가 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1.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4만 2,500원. 니가캔바이오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유가 12만 4,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천당자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 리노공업이 1% 하락 예상되고요. 휴젤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 이제 호가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좀 하락이 예상되는데 글쎄요, 또 이때를 또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대기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네요. 좀 개장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지난 5일 동안 우리 휴장 동안에 미국 시장 지수 낙폭 그리고 국채 수익률 달러 시세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만 지난 연휴 동안에 그 누적된 걸 갖다가 반영한다면 저 정도는 지금 동시효과에 나오는 저 정도는 불가피해 보이고 오후장에 가서 어떤 또 전략 후강의 조짐이 보이든지 아니면 제일 궁금한 건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고 아까 강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이 딥시크 여파로 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셨지만 삼성전자도 한 방 맞았어요. 젠슨 왕이 이제 너희들하고 별로 말 섞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삼성전자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끝났다. 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HBM에서 실패했고 이거를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좀 만회해 보겠다는 건 그건 R&D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1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를 다 놓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삼성전자의 경영진의 쇄신 없이는 이 부분은 회복하기 전 어려운 수준까지 좀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같은 경우에서 좀 애플을 좀 앞서고 있는 좀 이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는 있지만 AI 경제에서 SK 하이닉스가 누렸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완전히 실기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저는 많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많이 빠지겠지만 우선은 엔비디아하고 지금 연동되어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커플링 명확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젠슨왕 정서가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젠슨왕이 나서기에는 답변이 너무 궁색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했던 제본스 효과 정도 역설 정도를 내보면서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근데 주주들이 한 10년 뒤에도 좋을 거야.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2,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은 엔비디아가 블랙엘에 대한 이 궁금증들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4분기에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아직 1월이 지나가고 이제 2월로 들어오는데도 블랙벨을 갖다가 딜리버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SK 주가에도 좋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 2월달, 3월달은 엔비디아에겐 좋지 않은 시기를 만들어낼 거고, 엔비디아가 여기서 명확한 입장을 내주기 전까지는 SK 하이닉스도 같이 연동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엔비디아 저사양 칩이라든지 고사양 칩 쓰이는 분야가 다를 거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이거 버티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는 줘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에 네트워크를 납품하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라든지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칩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데이터 센터의 증가는 지금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I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가 축소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러한 높은 수익률, 즉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칩, 즉 블랙엘이라든지 지금 후퍼 칩에서 가지고 있는 H 칩에서 가지고 있는 이 80%라는 놀라운 이 수익률,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한 업체가 가져가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본다면 이건 자본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자본주의는 어떤 한 기업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면은 어떻게든지 그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이 이익률을 깎아먹게 돼 있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예. 옆집에서 떡볶이집이 너무 잘 돼요. 저는 중국집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바보가 안 있으면 우리 집도 떡볶이집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기 줄 서고 있는 손님들 우리 집으로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라는 거죠. 높은 수익률이 있는 곳, 남은 저쪽에서 돈 많이 벌었대.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저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다 그리로 가려고 하는 거고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 같은 퀀텀 점퍼 막 2000%씩 오르는 것 네. 이러는 건 지금 일어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순조롭게 이 위기를 돌파하느냐가 엔비디아가 중요한 것이지 엔비디아 젠슨왕 입장에서도 주가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저는 이거는 두 번째 관심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당분간 한 1, 2개월은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쪽을 좀 주목해서 투자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개장 전에 테슬라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는데 오히려 주가는 또 시간 내에서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것이 지난 네. 2년 동안 처음 나타난 현상이에요. 테슬라가 주가를 실적을 네. 발표해서 실적이 안 좋으면 항상 주가가 내렸어요. 네네. 그런데 예. 여기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왜 투자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좀 며칠 지켜봐야 되겠지만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는 저도 항상 돈을 좀 준비했다가 네.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주가를 샀거든요. 예. 이번에 확실하게 자동차 부분 특히 여러분 자동차 부분 매출을 보십시오. 매출이라든지 매출도 1년 전 대비 8% 떨어졌고 그리고 전분기 대비도 1.1% 떨어졌어요. 차량은 더 많이 팔렸는데 심지어 놀라운 거는요. 자동차의 평균 차량 생산 비용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떨어졌는데 매출이 너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익률도 크게 떨어진 거죠. 이러면 대부분 매도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특히. 그렇죠. 기관 그런데.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날 실적 발표를 지켜봤는데 초기에 이런 파이낸스 데이터만 먼저 공개가 됐을 때 주가가 $360 정도까지 하락을 큰 폭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서서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저도 2년 동안 실적 발표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또는 투자자들의 기준들이 실적보다 성장에 대한 기대치의 비중치가 확실하게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네. 원래 그랬던 주식이고. 원래 그랬던 주식인데 그래도 실적 발표 때는 그래도 이걸 반영을 했거든요. 특히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마저도 예. 기관 투자자들마저도 매출 실적보다는 실적 전망치를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왜요? 테슬라의 매출 이번에 순이익률 영업이익 현대자동차보다 낮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네.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느냐? 앞으로 테슬라가 FSD라든지 로보택시에 대한 성장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날 실적 발표를 다 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양측이라고 생각한다. 이 목동, 양측 목동.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2019년에 그랬어요. 2년 안에 자율주행 하겠다. 2019년 2년이면 2021년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도 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양측이 목동이라고 비유하는 것을. 근데 한 번만 믿어달라. 이번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 자율주행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 달에 로보택시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박사님은- 오스틴에서 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6월 달에 그거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정말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도시로 확장되는 건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유럽이나 특히 유럽은 자기도 정말 모르겠다. 다 규제 때문인 거니까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올해 안에 로보택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스틴에서 일부 택시가 가능하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 그 말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평균 차량 생산 비용이 예. 매 분기마다 낮아지고 있고 이번 분기에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생산성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원가 절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기술 혁신이거든요. 네. 한 번도 현대 기아차는요. 분기별로 평균 차량 생산 비용을 낮추지 못했어요. 왜? 계속해서 제네시스라든지 고급 차량, 펠레시스 만드는데 여러분 이 테슬라가 이걸 낮추고 있는 건요.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데도 예. 평균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개장하고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3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오랜 설 연휴 끝에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좀 오랜만에 개장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 FOMC, 연준 금리 동결 있었고 여기에다가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자들 가장 놀라게 한 뉴스가 바로 중국의 딥시크 이슈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요 빅테크주들이 좀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 오늘 호가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 쪽은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확실히 호가와는 다르네요. 좀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2,534포인트, 코스닥도 0.4% 내림세 725포인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그래도 호가보다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1% 넘게 떨어지네요. 19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약세입니다. 52,600원.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0.8% 하락이요. 지금 화면상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약간의 좀 시차 딜레이가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11% 넘게 좀 급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합니다. 지금 109만 9천 원이고 현대차가 0.2% 소폭 하락하네요. 20만 4,500원. 기아가 0.8% 떨어집니다. 10만 800원이고요. 셀트리온 2% 올라갑니다. 18만 3,900원. KB금융 1.4% 올라가면서 9만 2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약세입니다. 네이버가 4% 강세 보여주네요. 2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네이버 지금 시가총액 3위 종목 내에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주들이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낙폭을 일부 좀 상쇄시키는 효과를 좀 가져오는 것 같고 금융주들이 오늘 또 강해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 가까이 올라갑니다. 지금 6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36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 하락합니다. 12만 8,200원. HLB도 0.8% 내림세로 7만 8,400원이고 에코프로 보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소폭 올라갑니다. 2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리가캠바이오가 0.6%, 0.7% 올라갑니다. 12만 3,300원. 삼천당제 2.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3.8% 강세, 1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강보합권이고 리노공업이 3% 떨어집니다. 20만 8,500원, 휴젤 0.6% 상승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지금 확실히 이제 코스피가 낙폭이 좀 커졌어요. 0.9%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511포인트.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영향이 좀 큰 모습인데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네이버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가 4% 강세 21만 2,500원, 카카오도 3.9% 올라갑니다. 37,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는 이제 뭐 AI 관련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AI 쪽에서는 지금 플리토가 20%, 25% 급등합니다. 2만 100원이고요. 마음 AI가 21% 급등, 24,600원. 그리고 폴라리스 AI도 1.4% 올라가고 이스트 소프트도 8% 강세입니다. 23,650원. 그 밖에 지금 뭐 마음 AI 전해드렸고 플리토 전해드렸고 엑셈 지금 5% 강세, 솔트룩스도 4% 이상 올라갑니다. AI 챗봇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 비만 치료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시간에서 좀 움직임이 강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D&D 파마텍이 4.6% 올라갑니다. 58,300원이고 삼천당제 앞서 보셨죠. 그리고 대웅제약이 3% 강세 13만 9,700원이고요. 펩트론이 1.5%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98,800원. 그 밖에 인벤티지랩 종근당이 1% 이상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상승 탄력을 봤을 때는 일부 종목의 상승 탄력이 좀 강한 모습이고 오늘도 조선주들도 흐름 괜찮습니다. 하나오션이 4% 강세입니다. 59,100원이고 HD현대중공업도 2% 이상 올라갑니다. 309,500원.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도 2% 강세고요. 삼성중공, HD현대미포까지도 지금 보시다시피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은 312억 원. 지금 순매수고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2,290억 원 매수 5위고 외국인이 좀 많이 팝니다. 지금 3,272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122억 원, 56억 원 매수 5위고 개인은 158억 원 매도 5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정기적 마감 대비로 14원 70전 상승한 1,44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코스피가 2,500선 좀 간신히 지금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아니 삼성전자 낙폭도 좀 커요. 지금 3% 하락이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11%. 그러네요. 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사님, 네. 강 박사님, 저 자막이 나오는 저 기사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의 납품을 엔비디아가 지금 블룸버그가 지금 했다라는 건가요? 지금 승인했다는 얘기네요. HBM3 이 8단짜리 납품 엔비디아에서 됐다라면은 좋은 소식이겠죠. 근데 네. 저도 저 뉴스는 못 봐가지고요. 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하게 삼성전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렇게 나온다라면 좋은 소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젠슨황의 발언하고 네. 상당히 또 배치되는 기사라서. 그렇죠. 젠슨황은 분명히 어제 삼성전자에 문제 있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시에서도 글쎄네.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두 번 얘기했다라는 것은 확실함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블룸버그에서 저렇게 소식을 내왔다라면 다른 좋은 결과가 생겼다든지 삼성이 거기에 빠른 속도로 대응을 했다든지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겠죠. 네.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 관련한 소식 후속 보도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고 내막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이재용 회장의 재판 결과가 또 중요한 거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삼성전자에게 주는 요소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 넘고 하이닉스가 지금 11% 넘는 낙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 하락이라면 다른 데서 굉장히 선방하는 거네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네. 제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예. 저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자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 네. 이제 저는 그럴 이유 없다고 봐요. 그럴 그냥 이유가 없다. 이 딥시크를 딥시크를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갖다 이걸 쓰면. 가지고 변형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개발자들이 그러면 훨씬 더 네이버가 지금 되게 골머리를 쏟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네. 돈을 써도 답이 안 나오는. 아하. 지금 여러분 네이버에서 예. 하이퍼클로바 X 나온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그 이후 아무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딥시크를 가지고 네이버가 이걸 갖다가 개선할 수가 있다라면 네. 훨씬 더 이런 소비자들과 맞닿고 있는 곳에서는 AI 서비스를 좀 더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의 가능성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서 테슬라 얘기 저희가 마무리를 네. 못 지었잖아요. 네. 예, 테슬라 그럼 투자자들이 보는 쪽은 어딘가 앞서 저희가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안 좋은데도 주가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조금 더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침 실적 발표하는 날 아침에 테슬라가 뭘 했냐면 프리몬트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에서 네. 공장에서 보통 우리가 완성된 차를 갖다가 주차장에다가 이제 싣고 갈 주차장에 사람이 운전해 가서 이렇게 갖다 놨었잖아요.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자율주행이 알아서 이 차고에 가서 세워놓습니다. 한 1, 2km를 달립니다. 공장 내 부지를. 자, 이것도 중요한 인건비의 절감이거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점점 자율화하겠다라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자율주행의 그 가능성들이 대단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테슬라의 기관 투자자들마저도 테슬라의 기관 투자자들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매출 실적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들마저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진짜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그래서 올해 만약에 정말 6월 달에 오스틴 약속을 못 지키면은 주가는 저는 폭락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오스틴 약속을 그 기점을 해서 이것이 작년에 10월 10일에 있었던 로봇데이하고 같아서 마치 그 당시에도 8월에 약속을 했다가 10월로 연기를 했거든요. 6월 달에 계획했다가 8월로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6월 달에 계획했다가 9월로 10월로 연기할 수는 있었는데 반드시 2025년 안에는 테슬라가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냐 없느냐에 따라서 질적으로 달라지고 또 하나 오늘 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상당히 다수의 전통 자동차 업체에서 우리에게 라이센스 협상을 시작했다. 라이선스 협상? 네, 즉 테슬라의 FSD를 포드라든지 예. 예를 들면 다른 자동차에다가 네. 심어서 판매되는 거죠. 근데 네. 과거에는 분명히 작년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큰 회사가 우리랑 협상을 하기 있는데 실무적인 데까지는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한 군데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복수의 기업이
복수의 기업이 우리의 FSD의 라이센스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다는 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가능성이죠. FSD가 성공만 한다라면 이 부분들이 테슬라의 FSD로도 확산이 되겠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테슬라의 FSD를 가져가도 쓸 것이다. 그러면 FSD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FSD가 허가된다면 중국도 올해 안에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까지도 얘기했던 점, 이 부분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FSD에 대한 기대치를 갖다가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를 지금 싹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좀 근접해 갈수록 테슬라의 주가는 상향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로봇 만들어도 어떤 한 곳도,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대량 생산 체계를 로봇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지금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장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벌써 1000대를 생산해서 2025년 올해 내에서 테슬라 공장에서 돌려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를 들면 뭐 5만 대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2027년에는 50만 대를 생산하고 즉 100만 대를 생산해야 경제성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돼야 옵티머스의 가격이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드디어 옵티머스를 흔히 말하는 생산 라인에다가 대량 생산의 어떤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이야기도 투자자들에게는 이제는 R&D, 실험용이 아니라 생산용으로 판매용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가져가고 있다는 메시지도 이번에 대단히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예. 전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이제 6조 4,927억 원이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129%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지금 이게 보니까 반도체 영업이익은 이제 2조 9천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주가는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내면서 2% 하락이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11% 하락에서 지금 9% 하락으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좀 대기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도요. 더 낙폭이 커지기보다는 좀 줄이자는 흐름이 일단은 그거 하네요. 근데 이 내용은 또 뭐예요? 그 중국 알리바바도 새 AI 모델을 공개했다면서요? 중국 알리바바는 꾸준히 공개를 해왔습니다. 예. 콘이라고 하는 예. AI 모델을 공개를 해왔었는데요. 콘 2.5 해가지고 뭐 이제 3.0 이렇게 해서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네. 쫓아는 가고 있었지만 알리바바가 만드는 거는 예를 들면 GPT-4o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GPT-4o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고 있고 그 실력은 거의 동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리바바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고 네. 출원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력 부분에서는 GPT-4o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런 데서 어깨를 좀 겨누고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알리바바도 있고요. 중국의 문샷에서 만들어내는 이 스타트업에서 만들어내는 AI도 있고요. 중국의 AI 실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딥시크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가격 문제인 거죠. 이렇게 가격을 10분의 1로 낮출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고 알리바바도 동급의 지금 기술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는 있으나 네. 가격이 그렇게 다운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다른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AI 기술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뭐 우리가 참 중국 관련해서 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반적인 반응이 저는 친중파야 내지는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프레임을 갖다가 자꾸 막 네.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니 저는 무서운 게 중국이 이 따라오는 속도는 엄청난 것 같아요. 좀 전에 아까 우리 옵티머스 걷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영상 하나 봤는데 아주 유니트리, 뭐 중국 유니트리. 중국에 아주 군무를 하더만요. 뭐 네. 바람개비 비슷한 거 이번에- 부채춤도 아니고 막 네. 돌리면서 네. 그러니까 좌우지간 중국이 뭘 한번 나서버리면 그 바닥은 진짜 피바다가 되는데.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중이냐 친중이냐 이런 건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자로서는 네.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고 투자자는 항상 모든 이 경쟁 구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는요. 이 정치적인 어떠한 틀들은 조금 걷어내시고 중국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중국이 어떻게 전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또 미국이 여기 어떻게 맞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전체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승자와 위너와 루저 패자가 분명하게 갈리는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갈릴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갈릴 수 있으니 여기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서 보시는 시각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저는 요청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미국 빅테크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엔비디아 쪽보다는 앞서 말씀 주신 뭐 메타나 애플 쪽 보는 게 더 좋을 수 저는 있는 메타는 거예요? 대단히 중장기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꺼리는 이유는 이미 너무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요. 하다가 너무 넘고요. 비싸. 이번 네. 주도 여러분 메타는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매일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은 뭔가 2배 뛰는 거, 3배 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또는 동전 주식 뭐 이러한 것들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려우신데 여러분 포트폴리오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올라가는 자산도 있는 게 중요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 같은 것은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구글은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브로드컴이 좀 오르고 있지만 예. TPU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구글의 TPU를 만드는 것이 브로드컴이죠. 설계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TPU는 최적화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요. 최적화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이것에 대한 비판들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나마 이 엔비디아는 고사양은 쿠다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ASIC이라는 반도체는 딱 그 프로세스의 그 학습 프로세스와 그 추론 프로세스를 이미 정해놨고 네. 거기에 최적화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절감한다는 최적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얼마나 반응할지 잘 모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구글의 가장 큰 수익원은 검색 아니겠습니까? 매출의 80%가 검색에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퍼플렉시티는 벌써 딥시크를 적용했어요. 네. 퍼플렉시티 검색 서비스는 벌써 딥시크를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출시해 놨고요. 그리고 지금 더욱더 이렇게 싸다라는 건요. AI를 이용한 AI 검색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음만 먹으면 네. 카카오도 우리도 AI 검색 시작하자. 뭘로 딥식으로. 그렇게 하면 카카오도 지금까지는 뭐 다음이 있긴 하지만 검색 시장에서 유의미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AI 검색으로 새롭게 시장 들어오겠다 하면은 또 구글의 경쟁자들이 전 세계에 갑자기 네. 수백, 수만, 수십만 개로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구글에게는 녹록지 않은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검색 시장에서의 질서 재편 이 부분도 딥시크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요거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 공급 승인을 얻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이용해 블룸버그가 31일 보도했다. 그러고 나서 짧은 한 줄 더 가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 줄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이에 대한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런 기사 어떻게 그런 블룸버그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티커인데요. 이 익명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익명이 누구고 또 그리고 왜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는 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네, 이거는 예를 들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좀 급하게 익명이 아마 그래도 신뢰도 있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임원진이라든지 예. 뭔가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엔비디아 쪽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블룸버그의 취재에 따르면 그쪽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통과 승인을 냈다. 예를 들면 통과 예. 담당자가 승인을 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아직 회사의 고위 임원진들에 의해서 최종 결정은 안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다. 실무자단에서 이렇게 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안 났다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결정 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의 이런 뜻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이 기사를 평가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설 연휴 휴장으로 딥시크 충격을 피했던 국내 증시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를 반영하면서 양 지수 모두 약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떨어집니다. 현재 2,51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6% 약세로 72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이 대거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5,324억 원 대규모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이 가운데 기관은 2,437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도 2,82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 매도 우위 보여줍니다. 136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23억 원, 개인이 14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북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그리고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쪽, 게임 업종까지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 장비와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전자제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예상했던 대로 딥시크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큽니다. 일단 대표적인 딥시크 관련주로 분류되는 GRT를 비롯해서 MK전자 등이 이미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GRT 딥시크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거래가 4,255원이고요. MK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사들인 중고 장비를 중국 내 중소반도체 기업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 경신하면서 8,890원. 반면에 관련주로 꼽혔던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장에서 2.4%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32,250원입니다. 딥시크 관련해서 AI 챗봇 관련주도 상승세에 시연 중입니다. 특히 마음 AI 같은 경우에 딥시크 기반 온프레미스 LLM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지금 1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22,800원이고요. 플리토는 바이두 같은 중국 업체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장에서 13%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8,070원. 그밖에 YG넛이 7.59% 상승 중이고 솔트룩스가 3.4%, 엑셈이 4.25% 강세 보여줍니다. 한편 인터넷 관련주도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딥시크의 모델을 분석하면서 AI 모델 개발 전략을 다시 세울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인데요. 네이버 오늘 5.8% 강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21만 6천 원이고요. 카카오 역시도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오늘 흐름 좀 체크하시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반도체 부문 매출 30조 1천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삼성전자가 8단 HBM3 NVDI 공급을 승인받았다는 소식까지 보도됐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장중에 조금씩 하락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2.2% 약세로 5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했던 대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까지 자율주행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더불어서 업황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6월에 운전자 감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유료 서비스로 출시하고 내년에는 이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의 대규모 양산을 2026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전기차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테슬라 공장에 약 1,0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구글의 웨이모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가운데 테슬라의 본격적인 진출과 사이버캡 양산이 현실화되면 자율주행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AI 기술 발전과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는
전장용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전문 기업으로 주요 고객사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고 최종 고객사는 테슬라로 추정됩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커질수록 동사의 전장 장비 사업도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업종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라 중장기 관점보다는 이번 테슬라 모멘텀을 타고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빠지는 전략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OS랩입니다. 이 기업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4대 라이다 업체로 선정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중국산 라이다가 수출 제한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울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 적자 상태인 점은 아쉽지만 글로벌 라이다 기업인 아우스터, 루미나, 이노비즈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적자를 내고 있지만 미래 성장성이 부각되며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6,800억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SOS랩의 시가총액은 약 2,200억 원으로 글로벌 기업과 비교 시 적자임에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크고 내년부터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제 설 연휴로 장기간의 휴장을 마치고 개장을 했는데요. 이번 주 첫 거래일이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번에 우리 시장이 휴장이었을 때 글로벌 증시는 중국의 AI 모델인 딥시크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 오라클과 같은 AI 관련 주식들이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자, 중국의 AI 모델이 저비용으로 개발되며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콘텐츠 검열 문제와 엔비디아 GPU 의존 등 여러 제약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선도 AI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내놓을 경우 급락한 주식들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슈가 있는 AI, 바이오, 자율주행, 조선 섹터를 중심으로 순환매기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들 업종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 전략을 세운다면 시장 흐름을 따라가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이슈와 함께 주목해볼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 그러니까 지난달이네요. 12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49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별로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네, 침체가 네.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아파트 투자자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또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심리가 예. 상당히 좀 좋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다녀본 그 중개업소들을 좀 둘러다 보면 네.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매도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좀 매수 문의는 좀 끊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좀 전국도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실물 경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 더불어서 이제 엊그제 그 연준의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여전히 우리 기준금리가 또 대출 이자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예. 당분간은 좀 시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경매로 나온 거라고 하면은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강남의 아파트 입주권도 경매로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입주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 중에 네. 입주권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네. 재건축이 진행되는 이제 아파트에서 아. 조합원이 이제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 나온 아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 매매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서초, 강남, 이를테면 용산, 그다음에 송파, 예. 4개 구역이 있는데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예. 조합원 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네. 그 예외가 뭐냐면 금융기관, 즉 은행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재건축 그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을 때는 낙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를테면 그 신반포 제4차 재건축 정비 사업에 예. 메이플 자이의 24평형 아파트가 입주권이 이제 이번에 경매로 나온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아파트가 나왔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낙찰자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보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합이나 구청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요 아파트가 이제 그 메이플자이가 109동 1804호가 경매로 나온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 6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네. 기본적으로 실제 낙찰가는 2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추가 분담금이 한 3, 4억 정도 한다면 실제로는 31억 원에 낙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원 펜타스인가요? 이제 거기가 이를테면 평당 2억 원에 매매가 된 사례가 있었었는데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평당 1억 원은 무조건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평형인데 거의 뭐 한 31억 실 낙찰가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이를테면 강남 상부를 가보면 웬만하면 뭐 20억, 30억, 40억, 20억짜리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거기를 제한 나머지 지역을 가면은 지금은 뭐 한 7, 8억, 10억짜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같은 나라인가가 약간 좀 궁금할 정도로 차이가 심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입주권은 아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그 조합원을 승계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조합원이 가지는 뭐 추가 분담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럼 이게 낙찰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추가 분담금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네네.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첫 번째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한다면 좋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추가 분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입주권을 선호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제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분이 있고 일반 분양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일반 분양분을 우리가 청약을 해서 당첨을 받는 것은 확률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입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100% 이를테면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 추가 분담금만 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일단 우리가 분양을 받은 거나 또는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쯤에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사실 이제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입주권은 추가 분담금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보면 실제로 강남 3구나 또는 뭐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녀왔던 노원구나, 이를테면 뭐 금천구나, 강북구, 제가 직접 다녀온 곳들은 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고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인건비나 공사비가 예. 엄청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이를테면 우리가 한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강남처럼 글쎄. 30억, 40억이 가야 매력적인데 네. 시세가 12억, 13억 간다라고 한다면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추가 분담금이 얼마다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략적으로 나왔는데요. 계략적으로. 지금 이제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4천만 원 정도. 예, 근데 거기에서 뭐 크게 통상은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옛날하고는 재개발이 다르네. 옛날에는 재개발만 되면은 뭐 완전 남는 장사처럼 생각했는데 입주자들 입장에서 이게 뭐 추가적으로 부담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 시세에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 있는 곳들만 자신 있는 하는 곳들만 것이고 하는 자신이 것이고. 없다면 조심스럽다. 근데 교수님 이거 뭐 그렇게 막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뭐 역대급 하락장이 올 거다 이런 전망들도 많고 경매 매물도 증가한다는 얘기는 진짜 안 좋다는 얘기인데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근데 이 와중에 또 이제 뭐 투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내 집 마련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나마 싸게 알짜를 또 선점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 9월 달부터 사실 좀 하락을 하다가 네. 요즘에 좀 그 가팔라지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하락폭이 가팔라졌다고요?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어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그 일단 경기도의 그 아파트 네. 경매 예정 물건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남양주, 그다음에 2등이 고양시, 3등이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0건씩이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매물이 급증하는 것은 그로부터 거의 뭐 한 10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올 6월 달, 7월 달에는 매물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물이 또 많아야 또 고르는 맛도 글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네. 또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현장에 가보면 사실 아파트도 많습니다만 사실 2번, 3번 유찰된 지산과 오피스텔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 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도 좋지만 반값 이하로 나온 지상과 오피스텔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경매로 낙찰받기에 좋은 시장은 딱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고 남들이 관망할 때 오히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지산하는 게 저 지식산업센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거?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은 많죠. 거죠. 네, 몇 군데라기보다는 엄청나게 곳곳에 많죠. 많이 곳곳에. 있다. 네. 저거 해가지고 누가 돈 벌었습니까? 실제로 좀 아쉽습니다만 시행자들만 시행자들만. 네, 시행자들만 좀 돈을 벌었고 뭐 시행자 내지는 또 시공사가 좀 돈을 벌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또는 경매에서 지산을 이야기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지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왜 이 사람 계속 지산을 이야기할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산을 분양받는 것과 일반 매매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네. 그런데 반값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10억에 받았는데 낙찰을 5억에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또 생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누구는 그걸로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 누구는 또 그걸로 투자 계획을 삼고 뭐 그게 시장이죠. 지금 한 달 동안 또 임장 다녀오셨다면서요. 소개할 매물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지난달에 다녀온 마포하고 남양주시 그리고 김포시의 물건 등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은 마포구에서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포구 하면 서울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입지, 뭐 이를테면 교통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물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대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3 타경 57448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대지가 약 100평, 대지만 경매로 나왔고 현재 지상에 LG전자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138억 원인데요. 2번 유찰된 최저가가 약 88억 원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일단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2호선과 공항철도 라인 그리고 경의중앙선 트리플 역세권에서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건은 나중에 사놨다가 추후에 사옥을 지어도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땅을 사서 나중에 뭘 할까, 어떤 건물을 지을까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사하고 상담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 한번 임장을 가보시고 임장 가보시면 입지가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저 바로 지하철역 바로 옆입니까? 맞습니다. 도보 1분. 도보 1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0초 거리. 뛰어서가 아니고 도보로. 네, 그 도보로 걸어서 도보로 30초의 거리. 예. 또 그래서- 몇 군데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남양주시의 물건입니다. 제가 이제 남양주시 다산동을 다녀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남양주 다산동을 다녀온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연장 개통된 8호선 연장선이 예.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좀 그 효과가 궁금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효과는 또 상당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아파트 경매 물건을 하나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요 아파트는 남양주 지원의 2024 타경 76027 사건인데 다산동의 다산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25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평형의 아파트고요. 1186세대.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중요한 것은 신축이냐 여부가 중요한데 2018년산인 거니까 신축이고 23층 중에 12층. 8호선 다산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라고 하는 점. 그래서 아파트로서 갖춰야 될 4박자를 딱 갖췄습니다. 역세권, 신축, 대단지, 브랜드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주변에 상권도 좋고 녹지 비율, 교육 여건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감정가가 약 8억 2천만 원인데요. 지금 호가는 9억 원. 다만 이번이 이제 신건이기 때문에 매각기일이 2월 4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번 유찰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한번 소개를 교수님, 합니다. 저기가 거의 다산 신도시급 아닙니까? 다산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죠. 네, 맞습니다. 저기 그러면 다산 정약용 그 유적지하고 가깝나요, 저기가? 차로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실태가 어떤가요, 저기 지금 상가 쪽은? 일단 저희가 이제 저기 지금 다산역에서 내려봤는데 실제로 8호선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애매한 애매했었어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위로 별내역을 가야 되느냐, 네. 밑에 도농역을 가야 되느냐, 상당히 좀 애매했었는데 8호선이 딱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상권도 살아났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일단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오피스 수요도 많아서 임대 수요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상당히 좋아졌다. 공실도 많이 줄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잠실에 만약에 네. 이를테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럼 아침에 차도 막히고 이를테면 거의 1시간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뭐 한 20분 안에 그냥 잠실로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렇구나. 다만 이게 아쉬운 것은 6량짜리입니다. 6량. 전철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6량이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그 김포 도시철도 2량보다는 낫다라고 하지만 이게 6량인데 또 사람들이 많다면 8량, 10량으로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9호선은 그게 가능한데 이건 딱 6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또 아쉽다. 역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이제 출근하신 분들은 또 죽음의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게 또 미어터지나 보죠. 미어터집니다. 그래서 오. 그런 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다산 쪽으로 이사 간 친구가 있는데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만족도 왜냐하면 이제 높아요? 강남하고 접근성도 좋고 네. 그런데 좀 뭔가 이렇게 주거 환경은 훨씬 좋아지고 이제 강남에 살기에는 조금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족도가 또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 가보면 상당히 쾌적하고 네.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지식산업센터도 좀 말씀 주신 거면 거기도 그쪽 관련 매물을 좀 보고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물건은 요 지식산업센터 예. 이름을 줄여서 지산이 있는데 네. 별내에 있는 지산입니다. 요 사건은 남양주 지원 별내동에 있는 동광 비즈타워 별내 3층에 위치한 지산인데요. 역시 이제 이런 지산도 교통이 중요한데 일단 여기가 8호선과 그다음에 경춘선 W역세권 별내역에서 도보로는 한 15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차후에 이제 GTX-B 별내 역사가 생기는 곳 근처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지산들은 또 아무래도 이제 차를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별내 IC가 바로 있어서 또 이를테면 고속도로 네, 예.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지산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한 42평 정도 되는 건데 감정가가 7억 2,300만 원이었고요. 2020년 산인 거니까 이제 5년 차 신축 아주 좋고요.
두 번 유찰된 이번 최저 매각 가격 자체가 3억 5천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49%. 그래서 요번에 최저가 근처에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개별 매각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자료는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채권자가 예. 채무자한테 이를테면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이 이 남양주 지원 관할에 이를테면 11개의 물건이 있어서 한 방에 묶어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제 매각을 할 때 따로따로 매각을 합니다. 이걸 개별 매각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은 11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수, 그러니까 310호를 낙찰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11번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을 할 때 예.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3명 중에 1등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무효가 됐어요. 왜냐하면 개별 매각 사건인데 물건 번호 3번을 쓰셔야 되는데 3번을 안 쓰시고 사건 번호만 썼기 때문에 특정이 안 돼가지고. 어허.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할 때 개별 매각 사건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령 감정가는 사실 거의 분양가거든요. 그럼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 가격 대비로는 이를테면 임대 수익률이 한 3.5%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반값에 낙찰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7%대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가장 비싼 매물 나왔다면서요? 가장 비싼 매물.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서울 분들이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관여했던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한 830억 원짜리 청담동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예. 이번에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백신 제3빌딩이라고 하는 물건이 하나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물건이 그 수인분당선과 9호선 선정능력 W역세권 도보 20초 거리니까 초역세권의 거리인 것이고요. 토지가 319평, 그다음에 건물의 연면적이 1,570평이고 지하 3층에 지상 8층, 2005년산인데 이런 물건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네. 이게 현재 이제 감정가가 769억 원입니다. 2월 6일 날 첫 신건을 하는데요. 예. 과연 신건에 낙찰될 거냐 아니면 한번 유찰되고 될 거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외국인 너무 많이 파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금 물량이 한 6천억 원 넘게 쏟아지네요. 그러네요. 환율도 다시 1,452원, 예. 전일 대비 21원 급등. 엔원 환율도 하루 만에 그냥 23원이 올라서 한 920원 하던 놈이 지금 941원까지 배긴다. 네. 그러네요. 오후에 좀 반전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